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11주차 온도의 발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전 그 전반부 수업에서는 그 8주차, 9주차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 수업에서는 이제 온도의 발명. 여기서는 특히 뭐냐면 온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온도는 항상 온도를 재는 장치를 필요로 해요. 온도계를 필요로 하죠. 따라서 온도를 우리가 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온도를 측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측정 절차 또는 측정 도구 이런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온도라고 하는 사례 아주 재밌는 사례여서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우선 이제 온도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그 온도계를 통해서 재고 있죠. 그래서 어는 점, 물이 어는 점과 물이 끓는 점을 그 사이를 100등분을 해가지고 0도부터 100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는 점보다 이제 어는 점보다 차갑다 그러면 그 영하, 끓는 점보다 높다 그러면 100도씩 넘는 이런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진 온도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도대체 이런 기준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잴 때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근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온도를 재면 우리는 온도를 제대로 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이 어는 현상과 물이 끓는 현상은 항상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확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한 온도계를 여러 군데, 여러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할 때, 각 공장에서 만든 온도계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되겠죠. 즉, 물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어떤 고정점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어는 현상과 물이 끓는 현상은 항상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여러 표준 온도계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자, 그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액체의 부피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상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가정이 틀리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재는 것 자체가 다 이제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지 액체 부피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비례해요. 온도가 1만큼 증가하면 액체 부피도 1만큼 증가, 똑같이 증가하고.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특정 그 온도에서 0도에서 1도만큼 증가할 때랑 50도에서 51도로 증가할 때 한 간격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그러면 액체도 한 간격 증가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가정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0도씨부터 100도씨 사이를 100등분을 했다는 거죠. 등분. 만약에 서로 비례하지 않으면 이 눈금 간격이 서로 달라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등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가정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정들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온도를 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정을 이미 확립했고 이런 가정이 단지 우리의 그 가정이 아니라 믿을 만한 무언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확립했다는 거고 그걸 기초로 우리가 온도계를 제작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가정부터 생각해 보죠. 뭔가 자연에는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물의 어는 현상, 그 다음에 물의 끓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확립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온도계를 처음 만드는 당시에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고정점을 시도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철의 극한, 여름의 극서를 이용해서 온도의 기준을 성립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좀 이상해져. 어떤 사람은 깊은 동굴, 알코올에 끓는 점을 이용해서 기준을 확립하려고 했어요. 자, 이런 기준이 사실은 뭐 일리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깊은 동굴에 들어가면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그 말은 그 동굴 속의 온도가 그렇게 급변하진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온도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이상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자 있죠. 헨리 해성의. 바로 그 사람이 가정한 겁니다. 뉴턴은 눈에 녹는 점을 하한으로 잡고 혈온, 그러니까 우리의 체온을 이제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 체온도 나름 일정한 편이죠. 근데 정말 일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온도계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일정하냐라고 물으면 고개가 갸웃거리죠. 왜냐면 요즘 맨날 온도 재죠. 요즘 여러분 아마 자주 잴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온도가 자꾸 변한다는 거죠. 우리 체온이 어떨 땐 높고 어떨 땐 낮아요. 36.5도 근처이긴 하지만 우리 몸이 아프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온도계로 쟀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혈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일정한지를 온도계 없이 어떻게 알아내냐는 거죠. 사실은 결국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 거죠. 테스트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어떤 거는 테스트를 통과할 거고 어떤 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텐데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고안하면 될까요? 자, 바로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정식화하자면 이거죠. 어떤 현상이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온도계 없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온도계를 만들기 위한 그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미 온도계가 제작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또는 온도계를 통해서 이걸 정당하려고 하면 사실 순환이 발생하죠. 그럼 순환을 일으키지 않은 채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고정점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막상 질문을 던지면 맨 철학적으로 이게 엄청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정점은 눈금이 없는 온도계를 통해서 정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유리관 속에 액체를 집어넣어요. 모종의 액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눈금은 아직 몰라요. 눈금은 적어놓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한번 체온을 재보는 거죠. 만약에 고정점이 후보로 체온을 삼았어요. 그래서 체온을 재보는 거죠. 아침에 쟀어요. 또 겨울에, 여름에 아침에 재고 또 저녁에 재고 다음날 또 아침에 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재고 또 저녁 때도 재고 시시때때로 재봤어요. 자,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잴 때마다 잴 때마다 그 표시를 해두는 거죠. 딱 잴 때마다 그 액체가 쭉 올라가서 멈추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그 지점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죠. 자, 봤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갔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날 또 재는 거죠. 그 다음날도 쭉 올라가더니 여기서 멈췄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테스트에 실패한 거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혈오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탈락한 그런 고정점이 되는 거고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로는 이제 바로 끓는 점 또는 물에 어는 점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됐다고 칩시다. 그 부분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그 장하석의
온도계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1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어쨌든 그게 됐다고 쳐봐요. 근데 온도경을 통한 고정점의 정당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눈금이 없는 온도계를 제가 온도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뭐 영어로 하자면 서마스코프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온도경을 고정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한번 쳐도 문제는 온도경이 어떻게 온도를 제대로 재는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게 쭉 이 안에 있는 뭐 액체가 쭉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점이 있으면 온도가 똑같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신체 감각을 통해서 정당화할 수가 있죠. 자, 사실 온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감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죠. 어떤 물체의 뜨거운 정도, 차가운 정도를 기구를 통해서 잰 게 온도죠. 신체 감각을 통해서는 아우 뜨거, 아 차가워 하는 그런 감각이 있을 뿐인데 그 정도가 그리고 정도 차이가 있죠. 아주 뜨겁고 아 조금 뜨겁고 아 미지근하고 이런 우리 감각이 있죠. 그거를 이제 그것과 일관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장치를 찾아낸 거죠. 온도계이 바로 그런 거고요. 우리가 뜨겁다고 생각하는 물체가 있죠. 아 뜨거 하는 물체를 요 온도경을 가지고 대보면 얘가 쭉 올라간다고 해보죠. 또는 얼음물에다가 여기다가 얼음물을 담가놓고서는 딱 재보면 손을 대보면 어때요? 아 차가죠. 근데 온도경을 딱 넣어보면 어때요? 쭉 내려가죠. 바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온도경이 우리 신체 감각과 매우 일관된 결과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온도경은 신체 감각 대신에 온도를 잴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당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물체랑 저 물체랑 재봤더니 물체 온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감각상 둘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한번 온도경을 대보는 거죠. 그랬더니 비슷하게 올라간다. 아 그러면 역시 온도경은 신체 감각 대신에 온도를 재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한 가지 또 걱정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의 신체 감각은 뭘 통해서 정당화할 수 있죠? 우리 신체 감각이 온도를 잘 재는 그런 측정 장치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도대체 뭘 통해서? 암만 생각해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무작정 신체 감각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감각을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그런 감각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대상이 있고 그 물체에 그런 게 우리 신체 감각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이름을 부여한 게 바로 온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신체 감각과 일관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장치를 찾아낸 것뿐입니다. 결국 신체 감각을 더 이상 다른 무언가에 호소해서 정당화를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우리는 신체 감각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체 감각이 그렇게 좋은 측정 장치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신체 감각은 기본적으로 매우 두리뭉실해서 온도를 그렇게 예민하게 측정하지 못하죠. 두 온도가 대충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정말 얼만큼 비슷한지 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잘 신체 감각은 그걸 잘 스케치해내지 못하죠. 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게다가 사람마다 이게 일관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춥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쪽 손은 뜨거운 물에 담가보고요. 한쪽 손은 얼음물에 한번 손을 담가봅시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가보세요. 그러면 두 손이 서로 다른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던 손은 이 물이 차갑다고 얘기하고, 얼음물에 담갔던 이 손은 이 물이 뜨겁다고 말하죠.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둘 다 틀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틀린 거죠. 아마도 둘 다 틀렸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 물이 결코 두 개의 온도값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다면 손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기준들에 앞서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선행하는 기준은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신체 감각에서부터 시작을 할 뿐인 거지, 얘가 다른 기준들보다 더 강한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은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신체 감각보다 온도경이 더 좋은 온도 측정 장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온도경을 꽂아보세요. 이 물에다가 온도경을 이렇게 딱 꽂아보면은 어때요? 쫙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쪽 손을 담갔던 손도 담그면 온도경이 눈금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약간 테스트를 해보는 것처럼 여기다 눈금을 딱 표시하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올라갔구나 하고 표시를 해두고 똑같이 올라가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온도경이 우리 신체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한 장치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신체 감각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인식 과정의 반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장하석이 이름 붙인 겁니다. 장하석이라는 철학자가 여기가 에피스테믹 이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신체 감각에서 어떤 그 선행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후속 기준이 있죠. 선행 기준이 일단 후속 기준을 정당화합니다.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일단 선행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선행 기준 대신 사용할 만한 그런 새로운 기준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식으로 신체감각과 온도경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도경을 신체 감각에 호소해서 정당화를 했었죠. 아, 신체 감각 대신에 사용할 만한 애구나. 그렇게 정당화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온도경은 나중에 선행 기준보다 더 낮다라는 걸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새로운 후속 기준을 만들어내는 이유 자체가 그런 뭔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왜겠어요? 신체감각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면 온도를 잘 재면은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신체 감각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체 감각보다 예를 들면 온도 측정 범위가 더 넓은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차가운 거나 아주 뜨거운 걸 손으로 잴 수가 없죠. 저 불의 온도가 궁금해요. 그래서 손을 잘 재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하는 거죠. 또는 신체 감각보다 좀 더 예민한 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두 물체의 온도 차이를 알고 싶은데 신체 감각으로는 그걸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측정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측정 장치를 근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적어도 어떻게 돼요? 적어도 대충은 신체 감각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종의 장치를 신체 감각에 호소해서 정당화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새로운 후속 기준이 기존의 기준보다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선행 기준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가 있게 되죠. 아, 때로는 신체감각을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개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진보의 요구인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측정이라고 하는 도구가 점점 진보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그 장하석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온도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여기서 말하는 온도계는 0도씨는 물의 어는 점, 100도씨는 물의 끓는 점으로 일단 확립이 됐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점이 확립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자, 뭐냐면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 온도를 재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온도계 속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팽창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안에다가 우리는 수은을 넣을 수도 있고 알코올을 넣을 수도 있고 물을 넣을 수도 있는데 어떤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르게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걸 물질을 집어넣고서 가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얼음물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서 시작하는 거죠. 가열을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1번 온도계, 2번 온도계, 3번 온도계를 꽂아 놓고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온도계는 수은 온도계고 2번 온도계는 그 안에 알코올을 집어넣은 거고 3번은 그 안에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다들 대충은 같이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 그래서 물이 끓을 때의 눈금을 다 100이라고 쳤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물이 끓을 때는 똑같이 100이고 물이 얼 때는 어느 물은 다 똑같이 0이에요. 자, 이렇게 기준에 맞춰가지고 만들 수 있죠. 수은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와 물 온도계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중간입니다. 암만 처음과 끝을 똑같이 맞춰 놓았다고 하더라도 중간 과정이 달라요. 수은 온도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동안 알코올 온도계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물 온도계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누가 제대로 온도를 재는 걸까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수은 온도계는 여기까지 올 때 알코올 온도계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물 온도계는 갑자기 쫙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100도씨가 되면 다 같이 촥촥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 구간에서는 수은 온도계가 빨리 올라가고 나머지 온도계는 좀 느려요. 근데 높은 온도 구간에서는 수은 온도계에 비해서 다른 온도계들이 빨리 올라갑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 한 가지 해결책은 이런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정할 필요가 없죠. 온도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측정 절차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그 조작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측정, 그 어떤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측정 절차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온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것의 측정 절차에 의해서 정의되는 건데 그러면 수은 온도계로 잰 온도가 따로 있고 알코올 온도계로 잰 온도가 따로 있고 물 온도계로 잰 온도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셋 중에 뭐가 더 맞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조작주의적인 마인드죠. 뭐가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온도가 있을 뿐인 거죠. 다양한 측정 방식에 따른 다양한 온도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철학자의 물론 그 조작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꼭 철학자만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런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 뭔가 차이가 있으면 이 중에 뭔가 맞는 게 있을 것이다. 자연에 뭔가 참된 온도가 있을 것이고 그 참된 온도를 제대로 가리키는 온도계가 이 중에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중에 없더라도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파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세 개의 온도계가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킨다.
라는 것뿐이죠. 이걸 어떻게 알아내요? 자, 이런 곤란한 상태를 장하석은 법칙에 의거한 측정의 문제라고 이름 붙였어요. 자, 이걸 상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야야야.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는 어떤 x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x가 온도죠. 근데 온도라고 하는 애는 직접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y를 통해서 추론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y가 액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 대신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액체의 부피를 이용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추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x와 y 사이의 관계, 즉 x는 fy 형태의 법칙 또는 그 함수, 그걸 알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액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 알아낼 수 있나요? 알아낼 수 있나요? 그걸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F는 경험적으로 발견되거나 시험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를 위해선 Y뿐만 아니라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미지의 변수 X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지 X도 알았고 Y도 알아야지 그 둘을 점을 찍어가지고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온도도 측정하고 액체의 부피도 측정한 다음에 각각 어떤 온도일 때는 어떤 부피고 어떤 온도일 때는 어떤 부피고 그걸 각각 측정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뭐 어떤 특정한 뭐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이게 과연 정말 비례하는지 선형적인 관계를 만족하는지 이런 걸 막 알아내야 되는데 애초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몰라요? 얘를 모르죠, 얘를. 우리 뭐만 측정할 수 있어요? 얘만 측정할 수 있어요. 물체의 액체의 부피만 측정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뭔가를 추정하고 테스트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랑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실제론 반실제론 논쟁에서의 그 상황과 비슷하죠. 관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우리는 오로지 뭐만 관찰할 수 있어요? 액체의 부피만 관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든 뭐 이론이든 이론상에는 온도가 있죠, 여기. 하지만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부피뿐이죠. 실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만 어떻게 뭘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부분, 윗부분, 관찰 불가능한 윗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떤 과학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시험을 시도합니다. 바로 뭐냐면 혼합법입니다. 혼합법. 자, 들룩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18세기 과학자인데요. 원래 기상학자입니다. 별로 유명하진 않아서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 될 것 같은데 교과서에 등장하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온도 문제에 엄청 큰 관심을 가졌어요. 기상학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개발된 여러 온도계 중에서 도대체 어느 것이 올바른 참된 온도로 측정하는 장치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려면 테스트가 필요한데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기발한 방법이 필요한 것 해 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개발한 아이디어는 바로 혼합법인데요. 아주 기발해요. 왜냐면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섞어요. 그러면 그 물을 섞은 비율을 이용하면 그 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복잡하게 100-x 대 x로 섞으면 x도씨가 될 거라고 써놨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반반 섞었어요. 몇 도씨죠? 50도씨죠.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1대 9로 섞었어요. 그럼 몇 도씨가 될까요? 90도씨겠죠. 물론 단열을 아주 잘 해야지만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처럼 보이죠. 바로 그래서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섞어서 우리는 온도계로 재기 전에 이미 그 물의 온도를 미리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된 이론치 X를 온도계 속 액체 부피 관측치 Y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온도는 뭐예요? 온도의 이론치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럼 0도씨의 물은 어떻게 구하죠? 0도씨의 물은 얼음물을 마련하면 그게 0도씨의 물이죠. 그 다음에 100도씨의 물은 어떻게 구하죠? 바로 끓는 물이죠. 그러니까 얼음물과 끓는 물을 적절한 비율을 섞으면 그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혼합물의 온도를 미리 알 수가 있고 그 미리 알고 있는 온도와 온도계를 통해서 측정한 온도를 비교해서 어느 온도계를 통해서 재는 온도가 가장 그 이론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은 온도계로 잰 눈금과 온도의 이론치가 가장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요. 완벽하진 않아요. 아주 살짝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주 살짝 아래로 과장하자면 약간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 어쨌든 간에 가장 선형적이고요. 알코올 온도계는 그거보다 좀 아래쪽으로 살짝 제 아래로 볼록하고요. 물 온도계는 엄청 볼록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 물은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가장 적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부분에서 내려갔다 올라가요. 사실은 온도가 물을 저희가 데우는데 오히려 물 온도계의 부피는 물 온도계를 만들어내면 물 온도계의 그 눈금이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가요. 사실은. 자, 어쨌든 자, 이 들룩의 시험을 통해서 들룩은 어떤 온도계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수은 온도계가 가장 좋은 온도계라고. 즉 온도를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첨단 온도를 가리키고 있는 온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주 기발하죠. 자, 우리는 원래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불가능한 시험이라고 했죠. 자, 원래는 이 법칙에 의거한 측정의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시험이죠. 근데 어떻게 시험이 된 거였죠? 지금 어떤 트릭을 썼길래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자, 바로 미지의 변수 x를 알 수 있게 된 거였죠. 들르기의 방법에 따르면.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미지의 변수 x를 진짜 알아낸 건가요? 미지의 변수, 이 온도를 진짜 알아냈나요? 알아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왜냐면 그 온도는 진짜 온도가 아니라 온도의 이론치죠. 이론치. 어떤 물을 반반 섞으면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반반 섞으면 50도씨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의존한 거죠. 그 이론치예요. 따라서 사실은 진짜 온도랑 비교한 게 아니라 온도의 이론치랑 비교함으로써 테스트를 한 거였고 결국 이 방법의 그 약점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그 이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 혼합법 이면에 숨어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뭐냐면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섞으면 만약에 반반 섞으면 0도씨의 물이 원래 그 100도씨의 물에 열량을 이만큼 주고 얘는 동일한 만큼 열량을 얻으면 동일한 만큼 온도가 줄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일한 열량을 잃어가지고 이제 온도가 또 50도가 되고 얻어가지고 50도씨가 되고 그러니까 아니죠. 100도씨의 물이 열량을 주겠죠. 그러니까 0도씨, 100도씨가 있으면 두 물이 이제 섞으면 이제 100도씨의 물이 위쪽에 열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반반 섞었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그 얘가 동일한 열량을 얻을 것이고요. 얘가 여기서 잃은 열량만큼 얘가 이쪽이 100도, 이쪽 저쪽 하면 제가 지금 뭐 표시를 안 하면 모르겠죠. 100도씨에서 이쪽으로 전달될 열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0도씨는 내불은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무슨 가정이 들어있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일종의 이론적 가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동일한 온도 변화마다 동일한 양의 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인 거죠. 만약에 이게 동일한 양의 물이 동일한 양이라면 100도씨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 있다고 쳐보죠.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만큼을 똑 떼가지고 0도씨 물이 가지고 있던 열량에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온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열량이 곧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0도씨에서 50도씨로 자 여기 지금 제가 요거 그림 때문에 이게 가려가지고 헷갈릴 텐데 생각해 보시면 0도씨에서 50도씨로 올라가기 위해서 온도를 0도씨에서 50도씨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과 100도씨의 물이 50도씨가 되기 위해서 뺏겨야 하는 열량이 왜 똑같아야 되느냐? 바로 그 문제거든요. 지금 그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0도씨에서 50도씨가 되든 100도씨에서 50도씨가 되든 똑같이 50도씨라면 동일한 그 온도 변화에 동일한 양의 열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정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즉 뭐냐면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물의 비열이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 만약에 1도씨로 증가할 때, 눈금 1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량과 만약에 50도씨에서 51도씨로 온도를 증가할 때 필요한 열량, 과연 똑같아야 될까요? 뭐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그럴 것 같지만 정당화된 적은 없는 그런 가정인 거죠. 결국 혼합법은 아직까지 정당화된 적이 없고 그리고 정당화도 상당히 어려운 만약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믿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거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합법에 기초한 들룩의 이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들룩 덕분에 이 수온 온도계가 결국 가장 좋은 온도계라는 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 별로 대안이 없어요. 딱히 다른 온도계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논변은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수온 온도계가 정말 좋은지, 정말 이게 참된 온도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소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다른 온도계가 더 좋다라는 걸 보일 만한 논변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수온 온도계가 가장 좋은 온도계라고 받아들여졌던 거죠. 자, 그런데 실험 기구상에서는 측정 장치로서는 수온 온도계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동안 이론가들은 더 나은 온도계를 꿈꿨어요. 바로 공기 온도계입니다. 왜냐면 이 수온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는 액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간격이 매우 좁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쪼그라들다 보면은 더 이상 쪼그라들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면서 온도가 줄어들더라도 부피가 별로 줄어들지 못하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온도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상상을 해서 이론적으로 상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매우 멀리 있는 공기를 사용한다면 이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아주 일관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상상을 했던 거였고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공기 온도계가 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공기 온도계를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실험적인 경험적인 정당화가 필요하죠.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죠. 자, 온도에 대해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기체의 부피를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주 일관되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만약에 이거 신기하게도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0도씨에 270도씨였던 어떤 그런 기체가 있다면, 0도씨에 270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던 기체면, 얘를 가열해가지고 점점 온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20도씨에는 290이 되고, 그러니까 10도씨마다 10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1도씨마다 부피가 1씩 증가해서 100도씨가 되면 370의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도씨의 부피가 270이면 1도씨마다 1씩 증가하고요. 만약에 0도씨에 그거의 정확히 반인 135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체라면 걔는 1도씨 증가시킬 때마다 부피가 0.5씩 증가해서 100도씨가 되면 그것보다 딱 50 증가한 185의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공기 온도계 또는 기체 온도계를 온도를 재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상합니다. 온도를 뭘로 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온도를 뭘로 잰 거죠?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지금 뭘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도대체 온도를 뭘로 잰 걸까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 온도를 수온 온도계로 쟀겠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로 해석하면 조금 곤란해요. 사실은 좀 더 이제 그거를 신중하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죠. 기체 부피는 수온 온도계로 잰 온도에 대해 비례한다. 그리고 그 구간은 어떻게 돼요? 0도씨와 100도씨 그 사이에서 비례한다는 거죠.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는 어떤 공기 온도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0도씨와 100도씨 사이의 온도를 잴 때 수온 온도계 대신에 우리는 공기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공기 온도계 대신에 뭐 특정 기체, 뭐 수소 온도계, 산소 온도계, 뭐 질소 온도계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는 정확하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우리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신중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요거를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진 거랍니다. 함부로 이거를 사실은 진짜 온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온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일종의 정당화입니다. 어떤 정당화라고요?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서는 수온 온도계 대신에 공기 온도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더 나가고 싶어요. 그 너머는 어떻게 되죠? 그 너머를 한번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 한번 X, Y 좌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X축에는 공기를 넣고 Y축에 수온 온도계로 잰 문금을 집어넣는데 0도씨와 100도씨 사이는 0과 100을 딱 맞춰요.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죠. 물의 어는 점을 0으로, 물의 끓는 점을 100으로 맞췄으니까 이 사이는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도씨는 100이에요. 자,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점점 100도씨보다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자, 여기 보시면 200도씨, 공기온도계가 200도씨를 가리킬 때 수온온도계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온도를 가리키고요. 공기온도계가 300도씨를 가리킬 때 수온온도계는 300도보다 좀 높은 값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자, 어쨌든 대충만 생각하면은 100도씨 넘어와서 점점 수온온도계와 공기온도계의 눈금이 서로 벌어집니다.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수온온도계가 공기온도계보다 온도를 좀 더 높다고 측정합니다. 공기온도계가 300도씨라고 말할 때 수온온도계는 310도씨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는 뭐 31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구간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수온온도계로 잰 값이 살짝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자, 일치하면 걱정이 없어요. 일치하면 둘 다 좋아 보여요. 왠지 둘 다 좋아 보여요. 마치 그 기적 논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장치로 잰 게 똑같겠냐. 그거는 둘 다 온도를 제대로 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또는 일치할 때 0도씨, 100도씨 구간에서 일치한다면 그럼 뭘로 재든 동일한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뭐가 더 높을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둘이 차이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라는 생각은 왠지 하고 싶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자꾸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공기온도계로 재는 온도가 따로 있고 수온온도계로 재는 온도가 따로 있고 그냥 그건 특정 장치에 따른 차이일 뿐이고 온도라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자연의 진정한 온도가 있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틀린 거죠. 그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걸까요? 그걸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자, 이때 그 프랑스의 그 과학자 빅토르 르뇨라고 하는 과학자가 비교 가능성 시험이라고 하는 걸 제안합니다. 자, 이 시험 방식은 매우 간단해요. 왜냐면 같은 온도로 보이는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온도계가 같은 눈금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온도계라면 같은 눈금을 가리켜야겠죠. 그래야 좋은 온도계죠. 바로 그러한 직관을 이용한 테스트예요. 만약에 같은 공장에서 만든 같은 종류의 온도계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눈금이 달라요. 만약에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이 온도계가 동일한 제작 방식 동일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일한 종류의 온도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온도계들이 다 서로 다른 온도값을 가리키니까 사실은 우리는 동일한 온도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서로 상호 호환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온도계를 영국에 팔고 어떤 1번 실험실에 팔고 이 온도계는 2번 실험실에 팔고 이 온도계는 3번 실험실에서 팔아요. 실험실에 팔았어요. 각각의 온도계를 가져간 실험실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할 텐데 각각의 온도계를 통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서로 발표하면 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상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1번 실험실에서 난 이런 현상을 이런 온도로 쟀다라고 할 때 동일한 현상을 2번 실험실에서 재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서로 아마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온도계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결국에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온도계라면 같은 눈금을 가리켜야 한다는 건 가장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이게 좋은 온도계이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온도계라면 그 기준은 적어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 비교 가능성 시험은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수온 온도계든 공기 온도계든 0도씨에서 100도씨권에선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넘어서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온 온도계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 요주를 한번 볼까요? 자, 공기 온도계로 250도씨를 가리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 그 수온 온도계들은 각각 서로 다른 눈금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애는 253도씨, 어떤 온도계는 250도씨, 어떤 온도계는 251도씨, 어떤 온도계는 251.44도씨를 가리켰어요. 눈금 차이가 꽤 나고 있죠. 물론 뭐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사소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차이인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 온도계를 제작할 때, 수온 온도계를 제작할 때는 수온을 감싼 관이 필요하죠. 관을 뭘로 만들어요? 바로 유리로 만듭니다. 근데 이 유리를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수은 슈아지르후아 크리스탈로 만든 그러니까 슈아지르후아 크리스탈로 만든 유리관에 수은을 집어넣을 때랑 보통 유리 만들었을 때랑 녹색 유리를 만들었을 때랑 스웨덴 유리로 만들었을 때랑 이런 식으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일한 종류의 수온 온도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세분화해서 슈아지르후아 크리스탈 수온 온도계와 보통 유리 수온 온도계와 녹색 유리 수온 온도계마다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동일한 종류의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가능해요. 대충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수온의 팽창만 따지고 싶죠. 자, 우리가 뭐 어떤 물체의 온도를 재고자 할 때 수온의 팽창만 따지고 싶지만 사실은 이 유리관 속에 넣은 수온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온을 감싸고 있는 그 유리도 팽창하겠죠. 그렇다면 그 유리의 팽창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유리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팽창률 때문에 온도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항상 일관된 팽창률을 보이는 한 가지 유리만 사용해서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 이 한 가지 유리로만 제작하자라고 전 세계가 합의하면 되죠. 과학적인 용도로 사용할 온도계라면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해서 하자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가지 유리로 만들더라도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설명돼요. 왜냐면 유리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어서 만들거든요. 불어서 유리를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쭉 불면은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걸 이렇게 잘 조절하면 동일한 모양의 관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제작 과정이 뭘 보여주냐면 각각의 그 온도계마다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 똑같은 두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야만 유리관의 팽창도 똑같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사실은 결국 이런 식의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수온 탓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수온 온도계를 만들려면 수온을 감싼 유리관이 필요하고 근데 그 유리관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만들 수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수온 온도계를 통해 우리가 결과적으로 측정 장치는 뭐예요? 수온이 아니라 수온 온도계죠. 그러니까 수온 온도계를 항상 우린 일관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상호 호환 가능한 수온 온도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공기 온도계는 달라요. 공기 온도계는 애초에 공기를 담으려니까
이 유리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기 부피에 비해서 그걸 채우고 있는 그 관 자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유리 자체 팽창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리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공기를 뭘로 채우느냐, 공기를 어떤 용기로 만들었느냐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고요. 근데 르변은 좀 더 걱정을 해가지고 혹시 공기를 꽉꽉 눌러 담았을 때랑 좀 느슨하게 담았을 때랑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다를 때 혹시 얘네들이 팽창이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지금 여기 온도계를 부피 온도계로 만들지 않고 압력 온도계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압력을 재는 거예요. 공기 압력을. 그게 또 압력도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그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과연 일관되게 증가할까? 서로 다른 밀도의 공기 온도계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동일한 비율로 올라갈까가 관건이 되겠죠. 한번 해봤더니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압력을 잰 걸로 환산해 보는 거죠. 0도씨, 100도씨로 섭씨 온도계를 환산해 보면 어때요?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 줄도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 줄도 비슷해요. 그 다음 줄도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다음 줄도 비슷해요. 300도씨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두 온도계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온도 차이가 일관되게 뭐 한쪽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만 할 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일종의 랜덤 오차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결국에 공기 온도계는 비교 가능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빅토르 르전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수온 온도계는 시험을 탈락했다. 사용된 유리의 종류에 따라 심지어 같은 종류의 유리를 사용한 온도계 사이에서도 200도씨 너머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어요. 이는 하나의 진정한 수온 온도계라는 것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즉 200도씨 너머에서 서로 다른 수온 온도계로 잰 온도값들은 같은 온도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수온 온도계들은 상호 비교 가능한 측정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수온 온도계로 만들었을 때는 이걸 어떤 실험실마다 팔았어요. 그러면 실험실을 해서 어떤 실험을 해서 난 이거 물질 온도를 쟀더니 200도씨다 라고 쟀어요. 자, 이 결과를 논문에 적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내가 또 동일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 결과가 나랑 다르네? 나는 똑같이 수온 온도계로 재봤더니 그 현상이 201도씨가 나왔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온도계는 상호 비교가 가능한 측정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기 온도계는 비교 가능성 시험을 통과했어요. 유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위험도 없었고 다양한 밀도의 공기를 집어넣고 비교해도 눈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단일 기체 온도계들, 뭐 수소 온도계, 산소 온도계, 질소 온도계 등등 해봐도 공기 온도계와 동일하게 작동을 했어요. 다들 상호 비교 가능한 측정 장치였습니다. 단 황상기체 온도계에는 황상기체 온도계끼리는 상호 비교 가능한 측정 장치지만 팽창률은 좀 달랐어요. 신기하게도.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기체들은 다 똑같았어요. 자, 그래서 공기 온도계들은 상호 비교 가능한 측정 장치로서 서로 다른 공기 온도계에서 측정되는 온도값은 같은 온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수온 온도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200도씨라고 말한 게 여기서 200도씨일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200도씨라고 한 게 저기서 200도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빅토르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공기 온도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공기 온도계가 수온 온도계보다 분명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공기 온도계 사이에 1대1 대응 및 단조 증가를 확립할 수 있고, 근데 빅토르 르뇨는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온도와 공기 온도계 눈금 사이의 선형관계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시험은 뭐예요? 어떤 자연의 진정한 온도랑 온도계로 진 온도를 비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도와 공기 온도계의 눈금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확히 하나의 눈금을 가리킨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대1 대응인 거죠. 그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린 뭐를 몰라요? 온도와 공기 온도계 눈금 사이가 선형적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기 온도계는 분명 최선의 온도계이지만 참된 온도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그 예외적으로 황산기체 온도계가 공기 온도계랑 평창 계수가 달랐다 그랬죠. 하지만 각각은 자기끼리는 비교 가능성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기준으로 근거로 어느 쪽이 더 참된 온도를 가리키는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빅토르 르뇨의 표현을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나면서 이렇게 말하죠. 황산기체 온도계의 팽창 계수는 공기 온도계에 의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라고 말하죠. 자, 이 표현이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데, 만약에 공기 온도계가 참된 온도를 가리킨다면 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황산기체의 온도계의 팽창 계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빅토르 르뇨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온도계와 황산기체 온도계를 동등한 인식적 지위를 가지고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상대적인 관계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공기 온도계의 팽창 계수는 황산기체 온도계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라는 식으로도 거꾸로 말할 수가 있고, 둘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참된 무언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된 거죠?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확실한 답이라고 하는 거, 참된 무언가를 준다. 글쎄요, 이게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지식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자들이 매우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 있죠. 매우 인식적으로 매우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마다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아주 기발한 시험들을 개발하고 그 일을 해내고 있죠. 빅토르 르뇨가 별로 해낸 게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뭘 해냈어요? 공기 온도계가 수온 온도계보다 분명히 좋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주 극히 우리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를. 근데 그 설득력의 원천은 도대체 뭘까요? 빅토르 르뇨는 자신의 시험을 구성할 때 뭘 고민했냐면 이론적 가정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이론적 가정을 하나도 사용하고 싶지 않았죠. 순수히 경험적인 관찰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론은 의심스러우니까. 이론적 가정을 하나 도입하는 순간 우리는 걔를 또 정당화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가정을 최소화하고 기왕이면 아예 완전 없애고 싶었던 거죠. 자, 어때요? 성공했던 것 같아요? 이론적 가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비교 가능성 시험. 같은 온도로 보이는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온도계가 같은 눈금을 가리켜야 좋은 온도계다. 여기에 어떤 모종의 이론이 들어있나요? 온도는 어떠어떠해야 한다. 이런 식의 기준, 이런 이론적 가정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아까 혼합법보다도 훨씬 더 이론적 가정이 없어요. 근데 장하석이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장화석의 분석에서는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이론적 가정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비교 가능성 시험에는 뭔가 모종의 가정이 들어있어요. 이걸 뭐 이론적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형이상학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존재론적 원리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이게 단일값의 원리라고 하는 걸 가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된 건 뭐냐? 자연의 물리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단 하나의 값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자연에 존재하는 물리량이라면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개의 값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꼭 하나의 값, 단일값, 단 하나의 값을만 가진다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온도가 자연의 물리량이라면 주어진 상황에서 온도가 10도씨이면서 15도씨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도씨이면서 21도씨 그럴 수는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단 하나의 값만을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는 원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또 곤란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참이냐라고 물어보면 논리적 참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이런 진술을 생각해보죠. 현재 온도가 10도씨이면서 11도씨이다 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문장이 논리적 모순인가요? 자, 10도씨이면서 10도씨가 아니다라고 하면 모순이죠. 하지만 10도씨이면서 11도씨라고 하는 얘기는 명제 논리 형태에서는 이렇죠. P이면서 and Q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모순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순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값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적 참이라고 봐야 되는지 참 어렵지만 어쨌든 논리적 참은 절대로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럼 경험적으로 정당화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원리를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어요? 자, 포퍼식 반증 시험을 가능할까요? 자, 이 단일값 원리 반증 가능한가요? 자, 만약에 이 원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여러 개 꽂아요. 그 다음에 온도계로 잰 결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애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어떤 애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다. 자,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두 개의 값을 가지니까 이 단일값의 원리는 반증된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단일값의 원리가 반증됐다기보다는 단일값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온도계는 신뢰할 수 없다. 두 개의 온도계는 비교 가능한 측정 장치가 아니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비교 가능성 시험의 핵심 이제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 단일값의 원리를 포기하기란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이걸 무슨 경험적으로 정당화됐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거나 논리적으로 정당화됐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뭐냐? 그냥 가정했다는 거죠. 그냥 가정한 거예요. 그냥. 자연이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믿음의 기초에서 가정된 거라는 거죠. 물론 그건 정당화된 적은 없어요. 그럼 그거 정당화된 적이 없는 원리를 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글쎄요. 왜 사용해야 될까요? 문제는 이런 걸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져요. 즉 뭐예요? 빅토르 르뉴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걸 가정해야만 물리량의 측정 결과를 평가할 수가 있죠. 수온 온도계가 좋은지 공기 온도계가 좋은지 평가하려면 이런 원리를 가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다 버리고 다 의심하고 다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은 순수 객지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무정부적인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죠. 자, 근데 과학자들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자꾸만 어떤 특정 결과를 평가하고 싶어하고 어떤 온도계가 더 좋은 온도계인지 어떤 측정 장치가 더 좋은 온도계인지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정당화되지 않은 걸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가정해야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고 그것은 바로 자연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순수 형이상학적인 믿음 또는 존재론적인 믿음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바로 존재론적 원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면은 온도라고 하는 것을 순수히 조작주의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걸 과학자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퍼시 브릿지만이라고 하는 과학자 겸 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론적 개념은 그것의 특정 절차에 의해서 정의된다. 매우 지난 시간에 실제론 반실제론 논증에서 보면은 딱 실증주의적인 그런 마인드 있죠. 그거죠. 뭔가 이론적인 것들은 다 그것의 특정 절차,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정의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도 마찬가지로 그건 이론적 개념이고 온도가 뭔가 의미를 얻으려면 결국 그것은 특정 절차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온도는 온도의 특정 절차로 정의되는 거죠. 자, 근데 과학의 역사를 실제로 살펴보면 과학자들의 실제 실험의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과학자들은 이런 식의 태도를 거의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조작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특정 절차를 정당화하고자 하고 그러고자 하는 과학자라면 온도는 그것의 특정 절차로 정의되면 안 되죠. 모종의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특정 절차를 평가할 수 있죠. 오로지 온도의 특정 절차로만 정의된다면 이 어떤 특정한 특정 절차로 특정된 온도를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건 오로지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수온 온도계로 잰 온도, 공기 온도계로 잰 온도. 그럼 각각 수많은 특정 절차에 따른 수많은 온도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고 평가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상태를 대체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은 이쪽을 일종의 약간의 반실제론적인 그런 마인드, 아주 극단적인 경험주의적인 마인드라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제론적인 마인드, 자연의 뭔가 온도가 있고 물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모종의 기준을 자꾸만 도입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기준은 정당화되기 매우 어려운 그런 기준들을 자꾸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실제론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특정 과정의 어떤 진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맨 처음 어디서 시작했죠? 맨 처음에 신체 감각으로부터 시작했죠. 자, 신체 감각으로부터 뭔가가 정당화되고 나면 얘를 배신할 수 있겠어요? 보통 자 B가 A로부터 정당화됐으면 B를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얘는 A의 테두리 안에서만 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린 결과를 보면은 A로부터 정당화된 B가 결국에 A를 배신하고 A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주죠. 보통 A랑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자꾸만 애초의 기준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정당화로 하면 이게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환처럼 보이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맴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종의 기준을 이용하고 걔를 뭔가 일단 존중하고 시작하면 결국 그 기준을 포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은 거죠. 최초의 기준을 일단 도입해요. 물론 그 기준은 정당화되지 않은 그런 기준인 거죠. 그런 기준을 일단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최초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자꾸만 그런 기준을 자꾸만 도입합니다. 근데 그런 기준 없이는 과학을 시작할 수 없어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단일값 원리 같은 것도 그렇고 신체 감각도 그렇고요. 또는 중간에 도입했던 혼합법의 가정들. 그것 역시 다 그런 가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물론 그 기준은 정당화되지 못하죠. 근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시작할 수 없어요. 참 이게 딜레마처럼 보이지만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 단계를 그걸 일단 도입하고 나면 그걸 신뢰할 수 없는 그 최초의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시작된 과학은 운이 좋다면 그것보다 개선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합의할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신체 감각을 최초의 기준으로 존중하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후속 기준들은 신체 감각보다 훨씬 더 적용 범위가 넓고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일관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거기에 합의하고 있죠. 그랬다는 건 우리가 진보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최초의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일단 시작하고 나면 운이 좋다면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나선형의 진보처럼요. 물론 그게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여기서 특정의 사례에서는 꽤나 그런 진보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그 실제로 문제랑 살짝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